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고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제가 예수와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맨 얼굴의 예수. 못 사는 동네에서 무식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혁명을 꿈꿨던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종교적 선입견 없이 읽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왜곡하고 분칠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김용민이 쓴 예수 이야기 맨 얼굴의 예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동력 발행. 맨 얼굴의 예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중앙일보 칼럼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칼럼이 주목됩니다. 자, 이 문정인 교수는요, 박근혜 정부의 선택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행마를 다시 한번 복기해보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국방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면서 외교적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셋째, 미중, 중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설린 균형 외교 전개가 필수적인 거지요.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과의 공조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이걸 보수 정권에서는 외면하려 할까요? 예. 그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대로 하면은 좋은데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거든요. 자,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 균형자론을 그동안 주창해 왔는데 말이죠. 이거대로 하면 안 된다. 노무현이 하면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인지 이명박 정권 때는 지나친 친미, 미국 의존 외교를 펼쳐왔고요. 박근혜 정권은 뭐 이두저도 아닌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실은 원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세우자. 자주국방 당연히 여기는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책이란 얘기죠. 예.
문정인 교수의 지적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저희 문 교수가 사람 설득하는 방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하신 거야. 이렇게 해서 설득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가 보겠습니다. 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검찰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서초구청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가 이루어진 시점이요, 6월 11일 낮 2시 10분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 조호영 행정관과 이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 2시간 20분 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놀라우냐. 이 조호영 행정관과 조이제 국장,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조 국장이 이 조 행정관에게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그동안의 추론을 깨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조호영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이 서초구청 국장에게 채모군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알려주면서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그날 낮 4시 반쯤이었다는 겁니다. 예. 자, 게다가 검찰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는 서초구청이 이날 낮 2시 10분쯤 단 한 차례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호영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조이제 국장, 서초구청 국장, 이 청와대 행정관과 서초구청 국장 사이에 채모군 개인정보 조회 요청하기, 또 요청받기, 그 이전에 이미 제3의 인물이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빼내갔음을 의미합니다. 예. 자, 이 조호영 행정관에서 조이제 국장으로 이것이 아닌 또 다른 라인으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검찰은 그렇다면은 그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채모군의 개인정보 파악을 주도한 인물을 은폐하려고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이 정보 유출의 통로인 것처럼 꾸며졌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회를 한 주체가 서초구청인 것은 동일하고요. 예. 그 두 라인 모두 서초구청에서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었고, 다만 의뢰를 한 쪽이 하나는 청와대 조호영 행정관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모르는 거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사를 누가 빨리 해오는지 서로 경쟁을 했나요? 사실 청와대가 말이죠. 조호영 행정관 얘가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호영 행정관을 딱 내밀었잖아요. 그리고 그 윗선으로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 얘기를 했죠. 엉뚱한 안전행정부 이 김모 국장을 끌어들였다가 아주 망신을 샀습니다. 자, 이 사실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호영 행정관의 진술만 그대로 믿고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윗선으로 지목한 그런 허탕 감찰 결과를 경솔하게 발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청와대는 결과 발표 당시에도 김모 국장이 박근혜 정부 초반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꼼수를 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네.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 이런 관계 조사는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네. 민정의 담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건대. 그리고 또 민정에서 이런저런 개입을 했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총무 쪽에서 라인이 발견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분이. 네. 왜 채모군의 정보를 알려했을까? 혹시나 그 측근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진 것이라면 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한겨레 사설을 그런 의미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호영 행정관이 배후를 지금 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배후를 불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몸통이 드러날 경우 일어날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알기 때문이다. 조호영 행정관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청와대 몸통설에 더욱 힘을 더한다. 차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청와대는 몸통으로 지목되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에 혈액형 정보를 들먹이면서 사퇴를 압박했다는 정황 등도 포착됐다. 조호영 행정관이 버티면 버틸수록 청와대에 쏠리는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겨레는 문제는 과연 검찰이 배후를 밝혀낼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서초구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나름대로 수사의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조호영 행정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수사가 청와대 문턱 앞에 이르면 머뭇거리는 그런 형국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의 윗선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다면 검찰은 천하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조호영 행정관 한 사람한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그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 짓기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렇다고 배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조호영 행정관이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아서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치욕이다. 새로 출범한 김진태 검찰총장 체제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검찰은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참이 너무 낯뜨거운 그 사설이 오늘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국민일보 통상 이제 사설이 한 3개 실리지 않습니까? 네. 웬만한 규모 있는 종합일간지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근데 2개의 사설을 터서 이렇게 국민일보가 사설 하나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호히 대처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자, 부제도 있습니다. 사설에 웬만하면 부제가 없잖아요. 허위 주장 일삼는 장로들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지난달 14일에 조용기 목사의 불륜 또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로들을 상대로 한 그런 지적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이 지난달 14일 이 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단정을 하네요. 교계에서는 일부 장로들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흘려서 국민일보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를 궁지에 몰아넣고 국민일보 한 세대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의 경영권까지 빼앗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장로들의 빗나간 행태는 한국 교회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국민문화재단은 이 국민문화재단은요 국민일보의 그 사주격입니다. 네. 국민문화재단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장로들과 이들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사실은 이 문장이 이 사설을 싣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무슨 문장이냐. MBC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PD 수첩을 방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방송을 추구한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MBC에다 하는 겁니다. MBC가 다음 주에 조용기 목사의 재정 또 불륜 의혹과 관련해서 PD 수첩을 통해서 방영할 계획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히 국민일보가 이런 그 보도에 앞서서 먼저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선수를 네. 치는 거죠. PD 수첩 언제 방영 계획이죠? 다음 주간인데요. 저희 PD 수첩이 요즘 언제 방송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예, 하여튼 이번 주간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요? 예. 네. 아니, 이 국민일보가 말이죠. 지금 조용기 목사의 그 둘째 아들이 회장 아닙니까? 또 조용기 목사가 사실상 뭐 사주격이다 해도 뭐 과언은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일보의 이런 사설은 보면 사주 있는 언론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한겨레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한명숙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기사 6,000명 가운데 조합원 880명을 대상으로 업무 환경 및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설문조사와 분석을 맡았는데 조사 결과 협력사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주당 60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달 서너 차례 주말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이도 43%를 넘었습니다. 주말 근무가 5에서 6차례 이른다는 이도 25.6%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근로시간이 아닌 수리 건수에 따라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비성수기 때에는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자, 이건 약과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살 위험성입니다. 최근에 감정노동 피해자로 주목받고 있는 다른 서비스 노동자 군보다도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직원의 이런 감정노동 피해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880명 가운데 306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밝혔고요. 이 가운데 40명은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직원 상당수가 남성이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남성이 대부분인 수리기사들이 여성 감정 노동자보다도 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서 기업과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 촌평하고 싶네요. 노조 없는 회사 노동자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네, 이런 지적이 나온 뒤에라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밀양의 이런 경고 조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일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방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 잇따라서 안 좋은 소식들이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뿌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가 너무 나도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낙인 찍기 덫에 걸린 공공의료개혁. 이런 겁니다.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정부가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와 의사협회는 민영화다 이라면서 저항하고 있다. 경제법원은 야권에서 재벌 특혜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론 설득도 못하고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렇습니다. 자, 정부의 서비스업 규제 개선안과 철도 경쟁력 강화 등 공공부문 개혁안이 노조와 이익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는 반대 측의 프레임에 갇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재벌 특혜, 부자 특혜라는 야당의 낙인 찍기로 장기간 계류되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들은 정책을 발표만 하고 실행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자, 여기서 철도 노조의 민영화 반대 투쟁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한 철도 전문가는 철도 노조가 이런 수정안조차, 그러니까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그런 수정안조차도 민영화라고 외치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독점이 깨지고 어떤 형태로든 비교 대상이 생겨서 방만 경영이라는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 정부는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독점 체제를 바탕으로 한 과도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오고 있다고 판단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기관사들의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이고 KTX 기장은 8,6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승무원인 KTX 열차팀장 평균 연봉도 7,700만 원에 달한다. 한 코레일 관계자는 경력이 20에서 30년 된 고참이 많고 위험수당 등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항이 거세다.
파업하고 단체 협약을 할 때마다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회사는 만년 적자인데 직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고임금을 받는 구조가 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 파업할 때 조종사들 어마어마한 연봉 받고도 저렇게 파업한다라면서 손가락질했던 보수 언론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과 같은 방법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예. 무엇이 잘못됐다, 무슨 기사를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들 연봉 많이 받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기자들의 연봉 이를 알 수 있는 그 수년 전에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그 기관사들 연봉하고 비슷해요. 한국기자협회에서 내놓은 그런 자료를 보니까 한 7,000대더라고요. 보니까 7천만 원대. 아, 그래요? 지금 자기들은 그래서 파업 안 하나? 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동아조선은 이렇고요. 자, 빗장 풀린 민영화, 공공성이 무너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기사 역시 일면에 실렸습니다. 철도는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사에 코레일과 공공자금만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민영화의 전 단계로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최근에 JTBC 시민여론조사에서도 54.1%가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았다. 의료 분야 민영화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자법인으로 둬서 관광호텔, 여행 등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병원은 수익을 의료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두더라도 자법인의 수익은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자법인을 통한 영리 병원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라면서 환자를 수익을 뽑아갈 대상으로 다루지 않도록 의료 공공성을 지켜온 장벽을 자법인이라는 우회로로 해체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병원들은 수익을 내더라도 이것을 의료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절대 딴 데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려는 병원 운영 주체들은 불만이 많죠. 그래서 차회사 만들어라. 차회사에서 돈 벌면 된다. 그래서 배당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터줬다는 거죠. 정부가 지난 13일에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는 말입니다. 공교육 기반도 급격히 황폐화되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연간 교육비가 5천만 원대에 달하는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외국학교, 국내학교 법인의 합작 설립, 방학 중 영어 캠프 등을 허용했다. 투자 활성화를 앞세워서 국내외 대자본에게 값비싼 교육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물꼬를 터줬고 정부가 사교육과 비싼 특권 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천연가스 민간 수입자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단 무산됐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그냥 곳곳에서 지금 영리, 돈벌이 네.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향신문의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철도를 민영화한 다음 어떻게 됐을까? 영국이 성공 모델인 것처럼 또 정부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영국은 철도 민영화 후에 안전사고가 급증을 했고요. 요금도 15년 동안 2배 올렸습니다. 자, 스탠퍼드에서 런던 구간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 얼마를 내야 되느냐? 16만 7천 원을 내야 됩니다. 비슷한 구간이죠. 천안 아산에서 동대구 구간은 26,300원인데요. 6배 이상 비쌉니다. 예. 영국처럼 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천안 아산에서 동대구까지 16만 원 넘는 돈을 내고 다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요금은 요금대로 문제지만은 이 사고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 이것도 걱정입니다. 자, 영국의 철도 사고는 1994년 997건에서 1997년 17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열차가 충돌해서 31명이 숨지는 대참사도 1999년에 있었고요. 신호결함으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잇따르는 사고의 원인으로는
민간 회사들의 비용 절감이 지목됐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고 안전에 들어가야 될 그런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본도 보니까 7곳 가운데서 4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바람에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 모두 다시 국영화하거나 또 국영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말이죠. 어제 밤에요. 예. 그 서울 지하철 4호선 네.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예. 그 오이도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에서 내리던 승객 한 분, 노인분이신데요. 예. 그 지하철에 끼인 채로 끌려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죠. 예. 이때 그 기관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 필수 인력이었고요. 네. 문제는 그 문 개폐를 담당하던 직원을 대체 인력을 코레일이 투입했는데 네. 철도대학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입할 때 노조는 물론이고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전문 요원이 해야 되는 일이다. 네. 그런데 철도 노조에서 그 코레일에서 무시하고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 예. 이런 민영화 그냥 전문성,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낮추면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예. 지금 철도 노조의 파업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이렇게 준비 안 된, 훈련 안 된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어마어마한 그런 안전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 민영화 이후에. 이런 점을 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막말인데. 어떻게 이런 거는 사회면에 이렇게 조그맣게 실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조선동아일보에 이 기사가 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이 국립대입니다. 여기 그 하봉규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바로 정치외교학과 교수인데 하봉규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군사 쿠데타가 필요한 사태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반세기 전인 4.19 혁명 이후 혼란했던 전국이 군사 쿠데타를 불렀다면서 50년 전 군사 쿠데타가 필요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민생 파탄에 빠진 조국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선택했고 이후 조국 근대화의 위협을 달성했던 국군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높은 가치일지라도 조국 안위보다 높을 수는 없으며 질서와 교양이 포기되고 폐륜과 범죄가 판치던 사회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반세기 전 존망의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의 본분도 접어야 했던 선배들의 고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 내란 선동찬인가요, 이거? 그렇죠. 글쎄요. 근데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구조가 간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국기가 문란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이 기사 쓰지 않았네요. 그렇습니까? 참. 이런 말은 막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참. 자기를 내는 말이죠. 예.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봉규 교수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하봉규. 하봉규 교수. 네. 이봉규는 또 채널 A에 자주 나오시는 정치평론가죠. 예. 죄송합니다. 이봉규 씨한테. 하봉규 교수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문제지. 군이 아니라. 예. 정보 쿠데타. 정보 쿠데타 아닙니까? 정보 쿠데타. 예. 정보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뭘 또 군사 쿠데타까지 보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Y JTBC 보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회비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대학생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 수천여 명이 불과 며칠 만에 직위 해제되는 현실을 지켜보며 쓴 대자보 한 장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대자보를 읽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더 가까운 문제들에 대해 내가 너무 소홀하고 무관심했었구나라는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저마다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외치는 학생들.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 가장 힘들고 팍팍하게 그들의 삶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대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일베 회원이 어제 조 씨의 대자보를 찢은 뒤 빨갱이들이 학교 망신시키는 꼴이 보기 싫었다며 인증샷을 일베에 올렸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창작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노래. 안녕들 하신가요? 엄마는 울고 있는데 안녕한가요? 숨죽이라는데 안녕들 하신가요? 밤은 깊어가는데 안녕한가요? 새벽 오질 않는데 너도 나도 모두에게 안녕을 바라지만 몸도 맘도 모든 것을 잃어가잖아요. 안녕들 하신가요? 할매는 넘어졌는데 안녕한가요?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철도 노조 파업, 수천 명 집단 직위 해제가 사실상 안녕들 하십니까? 신드롬의 출발점. 이런 청춘들의 분노를 자아낸 주인공, 최연의 코레일 사장. 안녕들 하십니까? 신드롬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런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법 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